자, 대한민국 0.1%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서 돈 버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는 돈문현답의 조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효걸입니다. 오늘도 부자들의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김포대구지점 배구득 팀장입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녹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땠는지 첫 번째 나온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딸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가장 많이 신기해했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뭐 연락 안 됐던 분들 연락 오고. 예. 특히 주변에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조기 경제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나만 안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막 들게만. 일단은 저희한테 보내주신 다양한 사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백 팀장님의 어떤 해안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0대가 되는 미혼 영어 과외 선생님입니다.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동안은 생활비 부담 없이 여행도 쇼핑도 자유롭게 즐기고 딱히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니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해를 맞아서 돈 모으기를 시작하려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딱 들었기에는 가장 이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산을 모으기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 두 가지나요? 첫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그럼 약간 주거비 같은 고정 비용이 좀 덜 나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관리비, 월세 이런 생활비 고정 지출들이 매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행과 쇼핑을 많이 즐겼다고 하시긴 하는데 사연자의 사연상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쓸데없는 고정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한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동차가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집 다음에 차잖아요, 사실. 크기로 보면. 근데 만약 이 사연에서 자기 자동차로 여행도 다니고 쇼핑 다니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아, 두 가지를 딱 보셨군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아낄 수 있고 차가 없다. 차가 없다. 그리고 30대라는 나이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늦은 시기는 아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 사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건은 좋은 조건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재테크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돈 많은 분들이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죠? 이런 사연자 입장에서는 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사례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중에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40대 후반 정도에 수십억의 자산을 모으신 성공한 케이스였거든요. 40대 후반. 네.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이렇게 자산을 모으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한 70% 정도를 저축하셨어요. 저축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축하는 금융기관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멀리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고 인터넷 뱅킹 절대 안 해.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내가 은행에 넣은 돈은 절대 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산을 모으셨더라고요. 일부러 적금을 해지할 수 없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그걸 하셨겠네요. 야, 근데 70% 쉽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좀 포인트는 일단 계좌를 좀 분리해서 좀 어떤 저축 금액과 들어오는 금액을 좀 알아보기 쉽게 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굉장히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일부러. 되게 그런 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은행을 가면 사실 뭐 요새 붙어 있더라고요. 올해 달력 다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달력 받으러 많이 가는데 또 고액자산가 분들이 근데 달력 말고 다른 걸 원한다. 보통 12월이 되면 은행 달력이 특히 재물을 불러온다 이러한 심볼들이 있어서 은행 달력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고액 자산가 분들은 그것보다는 찾으시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와 수첩입니다. 가계부는 제가 주변에서 좀 못 본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자산가분들 직접 쓰는 가계부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자산가분들은 항상 가계부나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익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단기적으로는 1년, 길게는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죠. 저는 근데 이 돈문현답 하면서 이 부자분들의 습관에서 공통점을 좀 발견해내면 일단 머릿속에 수익과 지출이 있어야 돼. 항상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얼만큼 가고 있다. 목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년, 5년. 거기서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라는 거고 부자분들은 체크카드보다 또 현금을 많이 쓰신다는. 부자분들과 일반인들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게 차이인가요? 부자들의 가계부는 일기장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네, 예산을 세우고 예산 안에서 지출을 하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지출해서 그만큼 줄이려고 노력하는, 최대한 예산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게 가계부였던 거죠. 전체 계획에서 내가 지금 여기쯤 가고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는 거군요. 고액자산가분들이 은행 기념품 중에 뭐 수첩이나 가계부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다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아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사실은 명문 부자 대표적인 가문, 그게 록펠러 가문이에요. 록펠러. 거기에 가계부가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한국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현대그룹 그 정주영 창업주의 부인 변중성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큰 며느리랑 매달 이제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를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셨대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짜는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시고 그 물건을 살 때도 어디 가면 좀 더 저렴할까 해서 뭐 그냥 옷감 같은 것도 뭐 그냥 포목상을 직접 동대문에 찾아가가지고 옷감을 떼어오시고 뭐 이런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뭐 세우고 하는 거는 또 공통점으로 가는 남다르긴 하다. 부자들은 소비를 할 때 거침없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본인의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요즘은 또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기잖아요. 부자분들, 고액 자산가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이 고액 자산가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좀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변화나? 그래서 부자들은 오를 것 같은 자산들을 따라가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어떠한 경제적인 시그널이 오면 그쪽으로 자산을 옮겨두고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거죠. 따라가지 않고 기다린다. 일단 기다리는 특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산을 깔아두고 보유하고 계신다는 특징이 있죠. 한 자산에 이제 소위 저희가 시쳇말로 몰빵한다는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가분들 자산을 매입할 때도 한꺼번에 사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저렴할 때 자산들을 사서 모으시다가 경제적인 시그널이 왔을 때 그쪽 자산을 조용히 옮겨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휩쓸림을 좀 벗어난 거리 두는 그게 약간 부자들의 원칙인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서도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시죠. 근데 사실 고액자산가분들은 팀장님 같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뭐 자산 리밸런싱도 하고 하는데 아까 사연자 같은 이제 막 30대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가상의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좀 짜주신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뭐 간접 투자 방식인 펀드, ETF를 포함해서 뭐 IRP와 같은 퇴직연금, ISA, 그리고 골드바를 포함한 금 투자, 달러 투자, 주택 청약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거의 모든 분야의 어떤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네요. 은행만 가도. 그게 고액자산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많이 있으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긴 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주머니를 준비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두 주머니를 일단 준비해라. 예. 어떤 주머니죠? 너무 많으니까 심플한 게 답이죠. 그래서 2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ISA라는 주머니. 저 그 만능 통장이라고 하는 ISA. 네. 두 번째는
미래의 노후의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주머니를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상품 안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ISA도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 방식.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ISA가 있고 증권상의 중개형 ISA가 있죠. 일임형과 신탁형. 그러면 이 30대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새로 짜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주머니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두 가지 주머니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주머니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약간 더 구체적으로 뭐 이걸 뭐 이거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조정을 어떻게 할지 비율을 정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자산 배분 비율 관련해서 100 마이너스 나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다음에 네. 아니 자기 나이만큼 그 비율만큼 저축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100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100에서 제 나이를 뺀 만큼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나이 그 값만큼 공격적으로 가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전에 사연자분을 예를 들어보면 30세시잖아요. 100에서 마이너스 30을 뺀 70%의 비율만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품,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라든가 ELS라든가 변액보험 이런 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내 나이만큼의 30만큼은 예적금, 뭐 주택청약 이런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이건 꼭 해야 되겠다 30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 주머니 ISA와 연금저축 IRP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좀 먼 미래, 와닿지 않는 좀 먼 미래의 계획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30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ISA 주머니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 그거 진짜 중요한가 보네요. 원래 이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잘 얘기 안 하시는데. 근데 ISA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장이 막 좋고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빛이 바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세제 혜택이 훨씬 커 보이는 거고 당연히 미리 만들어 놓으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그 해 못 넣으면 2월도 되기 때문에 약간 그것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게 되게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ISA를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ISA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자산을 어떤 새로운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투자를 해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 주머니 안에서 하면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30대 분들한테는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집을 옮겨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ISA는 투자 수익을 제외한 원금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어떻게 시급히 좀 이렇게 갖춰놔야 될 것들이 여러 개 보여요. 지금 보면 ISA 두 가지 주머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인데 아마 똑같이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세 백 팀장님으로 돌아간 거예요. 30살에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건 꼭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나고 보니까 저도 30대에 이제 막 뭐 회사에 취업이 되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만끽했던 것 같아요. 아, 만끽하셨구나. 네. 아이고, 만끽하셨네. 지금 다시 간다면 돈을 모으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때 혹시 차 사셨나요? 차는 안 샀습니다. 차는 안 샀다. 다행히. 네, 혹시 원칙은 지키셨다. 네. 갑자기 자기 고백의 타임인데 진심을 말씀하신 것 같아. 네. 와. 오늘 되게 좀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좀 부자가 되는 비밀 공식이나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의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잃지 않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하셔서 올 한 해 뭔가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백우득 팀장님 아까 진심이 어린 그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기업은행의 영스타 PB 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